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의창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노병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서도 리턴 매치냐 신인 발굴이냐 뜨거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기어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할 세 분의 후보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강익근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기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완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으며 토론 의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 페이스북, KBS 뉴스 경남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강익근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예. 존경하는 의창 주민 여러분, 우리는 살맛 나는 의창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십 년의 관료 출신 후보자와 수십 년의 유급 당직자 출신 후보자는 조금의 변화도, 조금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바꿉시다. 오직 민생, 새 일꾼 강익근만이 적대적 양당 싸움 정치에서 벗어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생이 먼저인 세상, 상생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의 성공과 실패를 또 무일푼의 서러움과 자영업자의 불공평과 불공정 등 실물 경제를 몸소 경험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부정과 타협하거나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않았고 입으로만 일하지 않고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경험을 되살려 추락하는 서민과 영시의 자영업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서민의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금수저에 의한 아빠 찬스라는 신조어가 유행한 세태가 말해주듯이 기득권에 저항하는 청년들의 분노를 대변하겠습니다. 저 강익근은 여러분과 함께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준비된 정치인으로 1번과 2번이 싸울 때 민생당 강익근은 일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김기훈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훈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혼란을 잘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어르신 여러분과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창 주민 여러분, 최근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세상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러한 현상들은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소비와 유통, 경제활동 방식을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 프레임 자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로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사건건 정책의 발목을 잡고 정쟁만을 일삼는 구태 정치로는 곤란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혼란을 안정시키고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고 의창은 김기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김경수 도성, 허정무 시장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박완수 후보의 출마 인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창구 창원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완수 후보입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 서는 국민, 하루 종일 문 열어놨지만 손님 한 번 받지 못하고 문 닫는 우리 자영업자들 보면서 정말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가장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바로 우리 창원입니다. 그래도 반성할 줄 모르는 이 오만한 정부, 이제는 심판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 총선은 가장 큰 의미가 문재인 정부 3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력일 대통령이 잘못 국정을 움직일 때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3년을 심판하는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의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게 독주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만들어주시고 의창구에서 기호 2번 박완수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서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 창원 경제를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출마 인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집중토론 시간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 발언 순서에 따라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반박, 재반박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언 시간은 각각 1분입니다. 집중토론 주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고용 대책입니다. 최근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 정당에서도 10대 정책 중 일자리 부분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창원 지역의 경우 창원 산업단지의 일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고용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의 청년 실업률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고용 전선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각 후보가 생각하는 일자리 대책,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함께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기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이 문제는 창원의 경우 두산중공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논점은 많지만 핵심은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세계에서 에너지 산업과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적응하는 데 실패했고 창원도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한계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산업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대행 가스터빈 발전 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수소,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중요합니다. AI와 로봇 분야도 있습니다. 또 동업 대산품면 스마트팜도 육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창원행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원의 산업구조 전반을 미래형으로 가져가는 것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고용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박완수 후보 반박해 주시죠. 이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일자리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일자리 상판 만든다고 했는데 일자리 상판 어디 갔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OECD 국가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심지어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그리스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정부가 하는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은 공무원 늘리는 거,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가지고 알바형 일자리 만드는 거, 그 위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일자리 만들려고 하면은 정책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탈원전 정책,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수차례 이야기해도 이 정부 오만불순하게 정책에 대한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 폐기하면은 우리 창원의 일자리 늘어납니다. 두산중공업 살아납니다. 왜 가만히 있는 멀쩡한 기업을 또 일자리를 없애는지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강익근 후보 반박해 주시죠. 1분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창원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탈원전 3년 만에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고요.
세계적인 그 원전 기술을 갖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80여 개의 원전 관련 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 총 생산의 15.4%와 창원 제조업 종사자의 5.7%인 두산중공업에 최근 정부가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두산중공업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사무직 순환 휴직을 했고 최근에는 두산 45세 이상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정부의 정책 이념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45세 이상의 직원들이 퇴직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정부가 대행 정책을 바꿀 때는 관련 기업에 최소한 10년 정도는 네. 출구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김기훈 후보 재반박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박완수 후보님은 미래통합당 그동안 두산중공업 지역 문제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또 지난달 12일에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창원 경제가 전반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반박 성명을 낸 거 혹시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하겠다고 혼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끝날 때까지 단 한 기도 수출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보수 정치인들이 에너지 정책 전환 때문에 정부 탓만 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전부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창원경제를 보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도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도 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박완수 후보의 일자리 대체 의견 듣겠습니다. 이 정부는 무슨 이야기만 하면 정부 여당은 항상 나무 탓입니다. 이명박 탓이고 박근혜 탓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이 정부 잘해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잘 나가는 기업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잘 나가는 최고의 기업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본적인 시각부터 정부가 바꿔야 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친노동 정책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 친기업 정책 같이 병행해야죠. 기업이 규제를 풀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늘려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지 국민 낸 세금으로 알바성 일자리 만드는 그게 옳은 일자리입니까? 지속 가능한 일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제정책 이제 바꿔야 된다. 3년이 지났잖아요. 왜 그렇게 세기의 갱일기식으로 정부가 국민의 비판, 건전한 비판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렇게 해놓고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네, 이어서 강익근 후보 반박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가 그 단기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현재 일자리 창출 방식은 수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원은 정부 주도로 채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정부는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가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는 머리 깎고 머리 메고 매일 싸움만 합니다. 민생 좀 챙깁시다. 대공황급 고용 충격이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생산, 투자 등 글로벌 실물 경제가 급속히 마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업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 대란이 현실화되고 일자리 붕괴가 일어나면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를 더 위축시키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배랑으로 내몰립니다. 빨리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특단의 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이어서 김기훈 후보 반박 의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두산중공업의 대표적인 원인은 지금 원전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석탄 화력 문제. 해외에 두산중공업의 매출액 중에서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수출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 박완수 후보님 잘 아실 거고요. 또 국내에서도 석탄 화력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빈이 지금 그 원자력 터빈인지 아니면 석탄 화력 터빈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부분에서
지금 보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건설 업체에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경영진들이 마구 그냥 투자를 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이게 탈원전 정책 때문에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거는 이미 또 기업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박완주 후보 재반박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정부가 그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 60대 이상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20대, 40대는 2만 명,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통계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알바형 일자리 쓰레기 줍기 이런 게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포함을 통계 수치에 안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휴직자로, 일시 휴직자로 해서 통계 수치에 포함하고 있는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 국가 정책을 민간 부분 활력을 위해서 전환시키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폐기하고 기업 유치하고 또 정부와 자치단체가 같이 서비스 산업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노력하면 일자리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어서 강익근 후보님 일자리 대책 말씀을 해주시죠. 1분입니다. 네. 정부 자금 투입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일자리 정책 수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만들고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일자리 늘리기에 투입한 예산이 78조 원입니다. 이 돈이면 연봉 7,800만 원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용 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정부 지원으로 누구든지 창업자금 걱정 없이 자신 있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마비되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두산중공업 등 기업주와 정규직 근로자까지 기득권을 일정 기간 내려놓고 비정규직과 일용직 근로자에게 조건 없이 상승할 때 정부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예. 김기훈 후보 반박 의견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강익근 후보님께서 또 임시행 일자리 문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대기업들이 사내 보유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기업에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투자처를 갖다가 자기들 입맛대로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이런 지금 시급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해야만 이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남놀라라 하고 기업에서 하라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벤처기업이나 창업 지원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 연말 이후에는 확실히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박완주 후보 의견 말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이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과감하게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규제도 완화시키고 기업을 정부가 적대시 하게 되면 기업 투자 안 하죠. 기업이 시설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조업 부분에서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좀 늦었지만은 지난 정부가 서비스 산업 발전법 내놨을 때 그때 야당 민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통과 못 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서비스 산업입니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과거에 기업 사랑 운동도 하고 컨벤션, 마이스 산업도 많이 해서 외국 행사들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의 각종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다. 관광산업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다방면으로 이렇게 산업진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정부 세금으로 만든다 이건 아니죠. 예. 이어서 강익근 후보 재반박 기회 드리도록 하죠. 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에게 차별 없이 과감한 정부 지원의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에서 예비 창업주를 배출하는 기업 풍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업가가 수도권에 근거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1인 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빨리 차별 없이 기업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의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허용된 것 외에 모두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된 것 외에는 우선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또 규제를 새로 하나 도입을 하면은 기존의 규제를 폐기하는 규제 총량제도 도입해야 됩니다. 또 근무 시간 제한, 유연 근무제, 최저임금 등 사회적 합의 속에서 전면 재조정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후보의 자질을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두 후보 모두에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질문은 1분 정도 해주시고 답변도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완수 후보에게 상대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7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탈원전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 탈원전 정책이 미래를 향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탈원전 정책이 미래를 향한 정책입니까? 네, 멀리는 체르노빌과 가깝게는 후쿠시마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의 공포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세계 원전의 절반 이상을 건설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모두 망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전 대국도 더 이상은 원전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원전하고 태양광 발전, 풍력, LNG 이렇게 다 비교해 보면은 생산 1kW 생산 단가가 원전이 제일 쌉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원전이 제일 적은 거죠. MIT 유명한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은 미세먼지가 싫다고 하면은 원자력에 투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또 질문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김 후보께서 이 점진적인 탈원전 정책이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원해지원 지역위원장 오찬회장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네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김 후보 말씀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하고는 방향이 다른 것인데요. 방향이 다른 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탈원전의 모범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에 대해서 25년 동안 공론을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25년 동안 들었어요. 거의 한 세대 기간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탈원전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들리는 이야기는 영화 보고 했다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결정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 김 후보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탈원전 정책은 저번 대선 기간 동안에 모든 후보들이 거의 다 이야기를 했고요. 가깝게는 일본 후쿠시마의 경우 같은 경우 우리하고 가깝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충격을 더 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탈원전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제가 이번에 선거 기간 중에 탈원전 때문에 우리 두산중공업의 협력 업체들이 우리 방에 여러 차례 찾아왔었습니다. 270개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우리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창원이 가장 직격탄을 받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지금 거의 휴업 상태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감원하고 그동안에 휴직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두산중공업이 매출액이 반쪽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시지 않습니까? 두산중공업 수주가 10조 원 정발했죠.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 지역의 자치단체, 경제계, 상공계, 정치인, 청와대 가서도 몇 차례 건의를 했고 도대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왜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김 후보께서 원자력 시장이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퇴조하고 있는 겁니까? 태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자력 발전 시장을 보면요. 한 기 건설하는데 2조 3천억이 생산 비용이 듭니다. 60년간 운영하는데요. 지금 원전 설비를 수출 가능한 나라는 세계 5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원전 시장에 신규 원전 사업이 50개가 넘는다고 세계원자력협회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100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97년도부터 근 20년 동안 세계 최초로 차세대 소형 원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은 스마트 원전으로 세계가 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중지시켰어요. 소규모 이 스마트 원전 이 시장이 350조 규모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원전 시장이 퇴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이미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갔던 국가들이 대부분 원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대만 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1분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자질 검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익근 후보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후보 간 토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경제 살려야 됩니다. 두산 중공업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새 후보만이라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탈원전 정책 취소하고 정말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두산 중공업을 살리는 길로 지금이라도 나서자 이렇게 하실 용이 없습니까? 두 후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탈원전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이 탈원전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 행정적으로도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그 원전하고는 비교한다는 가정일 때는 이 원전 자체가 강철판 등 여러 개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웬만한 미사일이나 비행기 추락 사고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이 흘러나오더라도 그만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우리 박한수 후보님께서 그렇게 탈원전을 갖다가 반대하신다면은 그럼 창원에다가 원전을 갖다가 짓는 걸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원전 산업과 원전을 설비를 가진 기술을 가진 기업과 그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전이 지금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쓴다고 해서 수출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탈원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원전 사라고 할 겁니까? 아니 그게 우리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필요한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익근 후보에게 상대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7분 드립니다. 자질을 검증해 주세요. 네, 박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박 후보님 아드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요즘 유행하는 그 아빠 찬스 몇 번 쓰셨습니까? 제가 말입니까? 네네. 아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저 후보님의 입장에서. 저는 우리 아버님이 가난한 농민이었기 때문에 아이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입장을 네. 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요. 우리 아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공직자고 한 사람은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조금 오해의 답변, 질문입니다만은 이게, 아빠 찬스는 아니고 삼촌 찬스만 쓰셨습니까? 그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인천공항 그 국제항공사 감사원 조사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조카, 부정 취업해가지고 감사원에서 됐던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렇고, 우리 이 민생과는 조금 동떨어진 듯한 이 공수처 설치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강화문 집회에 몇 분 참석했습니까?
저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 그 당시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네, 네. 자유한국당 집회에 뭐 크게 안 빠지고 거의 다 아마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럼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공수처는 대통령 친위 검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국회의원 구속시키는데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못하는 게 있나요? 아, 그러면 그게 우리 공수처는 네. 그 구성부터 그 네. 조직부터 네. 조직 구성 권한 모든 것이 결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또 임명권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부터 그렇게 그게 되면은 지금 공직자들은 맞는데 우리 저 일반 민생하고는 어떤 상관관계 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공수처 그 자체가 하나의 사법기관이죠. 그 대한민국 사법기관하고 사법기관인데 옥상 오기 저희들 되는 우리 것이죠. 일반 우리 서민들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걸 제가 검찰하고 민생하고 그 어떻게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니 국회 매일 그 국회는 안 열고 싸움만 하시면서 그 공수처 반대다 해가지고 매일같이 동원을 해서 사람들이 갔는데 거기에 동원되어서 공수처를 반대하면서 그거는 제가 우리 말씀을 드리죠. 민생을 안 살피셨는데 국회 양당 전부 다 모두 다요. 그랬는데 그거와 공수처와 우리 민생 그 경제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공수처가 잘못된 조직이고 이 대통령이 이 정부 여당이 오랜 집권을 위해서 공수처라는 옥상옥 검찰 위에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겠다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면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제도나 정치를 제도나 그러니까 어떤 막는 권력을 것까지는 좋습니다. 막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는 것을 그걸 막기 위한 그걸 막는 거하고 우리 민생을 챙기는 거하고 어떤 게 먼저냐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러면 정부 여당이 칼자루 쥐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죠. 그러면 야당이 안 막을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은 타협과 협상입니다.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야당의 의견을 듣고 이게 정치 아닙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요.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정치가 아니죠. 자, 후보자님. 그래서 제가 공수처를 반대를 하면서 국회를 개원 안 하고 매일같이 싸움박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생이 지금 수도 없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빨리 우리 국민들 그 서민들을 챙겼어야 되는데 안 챙기고 저도 그 광화문에는 몇 번 갔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공수처 반대 한쪽은 공수처 찬성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하고 연관관계 실제 따지고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 민생을 20대 국회에서 많이 챙기지 못한 부분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다는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정부 여당이 권력을 쥐고 있는데 과거에는 정부 여당도 야당에게 협상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일부는 야당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 여당은 한 번도 야당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야당의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보셨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은 타협은 하려고 지금 현재 사무총장님이신 줄로 알고 있는데 타협은 하려고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타협이야 매일 하죠. 매일 하는데 싸움을 하신 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의 누더기 통과에 열쇠를 지었던 우리 더민당이 이번에 3개 위성정당을 만들었었죠. 저희들이 위성정당을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요청에 따라서 들어간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자. 민주당원이 만든 당 맞죠? 그거는 개인들의 조국 팬클럽이지 민주당은 아닙니다. 네. 민주당의 당원은 아닙니까 그분들은? 네. 당원은 개인적인 정당의 결성하고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은 맞죠? 이정당력이 되겠죠. 그러면 출마를 못하는 경우는 생기겠지만 네. 민주당 당원이 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자체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김 후보자께서는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을 지키자 이 수초동 집회에 가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2번 갔습니다. 네, 2번 가셨지요. 이 조국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생보다 조국이다. 저는 지금 조국 문제가 네.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큰 여기서 언급을 제가 하는 게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만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수처가 네네. 우리 서민에게 왜 필요합니까? 공수처는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등 모든 걸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덮어줄 곳은 마음대로 덮어줄 수 있고 또 팔 거는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재할 수 있는 게 공수처법이고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요, 김기훈 후보에게 상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주도권 7분 드립니다. 네, 박안수 후보님. 20대 국회에서 박안수 후보님 성적표는 참 초라합니다. 대표 발의한 법안 가운데 처리 건수는 7건이더라고요. 지역을 위한 건 몇 건이나 됩니까? 정부가 지역을 위하는 것이고 또 전국을 위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도로교통 예를 들면은 도로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고속도로의 그 2차 안전사고 방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을 위하는 것도 되고 또 나라 전체, 국민 전체를 위하는 법률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예를 그런데, 들면은 그만하시고요. 또 우리 박안수 의원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게 제로연구소 연구원 성격 관련한 법안이 대표 발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로연구원 성격 법안이 자초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박 후보님께서 자체가 대표 발의한 걸 갖다가 자초위기에 있으면은 의원님의 역할이 제대로 된 건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 후보는 제로연구소 성격에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민주당은. 저는 상임위에서 저는 제가 네. 대표 우리 노회찬 의원하고 둘이서 대표 발의해가지고 그동안 상임위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 이제 상임위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회 법안 처리라는 것은 야당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의 역할입니다. 제가 발언 건 기간적입니다. 우리 박안석 의원님께서 그 상임위도 통과 안 된 그 제로 연구원 성격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가방위 위원장님한테 상임위 통과했죠. 그 상임위 통과 이전에 제가 가방위 위원장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연구원 분들하고 그래서 내가 직권상정이라고 시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고 나서 5일날 가방위를 통과한 겁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근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부분은 숙려기간 5일이 아니라서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수습할 SRT 우리 경전선에 창원 선로에 이어달라고 제가 건의서를 결의안을 냈습니다. 본회의까지 가 있는데 지금 결의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게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패트트랙 전부 다 민주당 일방적으로 6번 날치가면서 통과시키는데 왜 그거 통과 못 시킵니까? 이렇게 수습할 SRT 같은 경우는 우리 창원 시민이나 우리 경남 도민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철도 KTX 정설 사업인데 민주당이 이걸 잡고 있고 결의안마저도 통과 못 시키게 하고 있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 의원님의 법안이지 그게 뭐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 번도 조사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SRT는요 호남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경전선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박 후보님의 총선 슬로건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청년 희망의 나라 맞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평생 동안 공직 생활을 깨끗하게 해왔다고 자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님께서 그 공항공사 사장님 하셨죠? 예. 조카사이 공사의 그 예비군 지원하신 거 아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까 우리 강 후보도 아까 강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 후보님은 몰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뭘 몰랐다고요? 조카가 그 입사 원서를 낸 걸 몰랐는지 알았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니 원서를 내고 그 과정은 알죠. 제가 과정은 알고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을 그런데 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조카 사이가 공항공사에 지원한 사실을 갖다 박 후보가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했고요. 후보님이 그게 거짓말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네. 만약에 김경수 도지사가 도지사인데 도청의 공무원 중에 김경수 도지사가 그 처외삼촌 되는 조카가 있다 하면 그거는 김경수 지사의 윤리강령 위반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 국정감사 때 정부의 그 채용 비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그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감사원이 인천공항 감사를 내갖고 야당 국회의원 죽이긴지 모르지만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선임된, 임용된 사람을 윤리강령에 위반했다 해가지고 제가 선출직 공직자인데 인사혁신처에 자료 통보를 했습니다. 윤리강령에 보면은 직무 관련자는 책임 회피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직무 관련자 책임 회피는 국민권익위에 우리가 질의를 해보니까 당초에 직무 관련자의 인사는 포함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장관이 정당한 절차에 채용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 처외조카라고 해서 그러면 임용 안 한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퇴임하고 나서 정식으로 임용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퇴임하기 전에 임용이 되어서 발령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12월 19일 날 퇴임하고 이 사람은 1월 달에 임용을 받았습니다. 단지 내부 절차가 이제 재임 중에 했다고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데 제가 직업 공무원도 아닌데 그리고 이걸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문제가 있는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하나도 언론에 공개 안 됐어요. 이게 야당 국회의원 주기가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있다고 감사원이 석 달, 넉 달 감사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저는 거. 이게 박한수 후보가 말하는 청년에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예? 공직생활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한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깨끗하게 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에 나왔듯이 감사원에서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지금 넘긴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법기관에서 이미 혐의 없다고 전혀 공정하다고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거의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강익권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거든요. 예. 다음에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자질을 검증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도록 하죠. 각 후보가 주요 공약을 발표한 이후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들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익근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저는 감염병과 재난에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을 신설하고 창원대학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올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원전 산업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저출산 감소로 인한 병력 지원 감소 대비 핵심 전투병가부터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군인들의 직업 군인을 확대해서 정예 강군 육성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창원 특례시 지정 및 구청장 직선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창원의 구도심 소답동, 소계동을 우선 개발하여 북면의 감계 무동 도로망 8차 도로를 신설 확장해서 자족 신도시 북면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기훈 후보 주요 공약 들어보도록 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도지사, 허성무 시장과 원팀인 국회의원 김기훈이라면 어창이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 김기훈으로 바꾸면 어창도 대한민국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우선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제로연구원의 연구원 성격이 자초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100만 특례시 지정과 재정 특례 10년 연장도 해내겠습니다. 창원대학의 공공의료와 산업자의 전문으로 하는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노동자 간염병이 걸렸을 때 질금 유급휴가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휴업 손실 보전도 법제화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완수 후보의 공약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 앞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우리 창국가 산단 구조를 고도화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저희 공약이고, 두 번째는 우리 창원의 도시 기반 이제 재정비해야 됩니다. 단독주택 규제 이제 완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린벨트 문제도 해제할 부분을 해서 생활용지로 써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시 재생 이제 해서 도시 기반, 창원시의 도시 기반 재정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북면 같은 경우에 학교나 보육, 아동 문화, 스포츠 이렇게 각종 그 학교 교육, 복지 기반이 취약하죠. 이런 데 대한 복지 문화, 교육시설 확충하는 거. 이게 제가 세 번째 공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게 소상공인 지원 문제인데요. 제가 앞에서 언론 보도 자료도 냈습니다만은 배달 앱 우리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들 간이가세 확대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제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도록 하죠. 두 후보자 모두에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질문은 1분 정도 해주시고 답변은 요점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익근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박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4년 전 20대 총선 때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한국방위산업진흥원 유치 등 많은 공약을 했는데 대부분 지키지 못했거나 임기 내에 시작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의창 주민들께 먼저 사과부터 하시는 게 도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역시 4년 전과 유사한 공약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시의원, 도의원 일거리를 싹쓸이해온 공약이 이 85개가 보입니다. 현역이라서 뭐 요청하는 지역 민원을 모두 공약으로 아마 제시한 듯 합니다만 4년 동안 이렇게 공약을 안 지켰든지 못 지켰든지 했는데 이번에 더 많은 유사한 공약을 또 추가한 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공약을 못 지킨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약이라고 100% 다 지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공약을 100%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의창 구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제가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창원 후보자님, 네. 또 북면 고등학교는 누가 유치를 했습니까? 사실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주도적인 역할입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북면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김 같아요. 후보자님한테 또 물어볼 겁니다. 북면, 그러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통합 창원시를 주도하신 분이 우리 박 후보자님이시지요? 창원시를 주도했다고요? 통합을 창원시. 주도한 것은 자치단체 간에 좀 법령에 보면은 자치단체 통합 분할은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의 택시 요금이 의창동에서 북면 신촌까지 갈 때 몇 프로 할증이 되는 거 아십니까? 할증이. 할증 퍼센트는 모르지만 할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택시 요금 할증은 우리 시장님으로 재직할 때 해결 못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택시 요금 기본 요금이 지금 얼마 올랐는지 아십니까? 3,300원이죠. 그 얼마에서요? 아니, 그걸 저보고 왜 자꾸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서민을 심정을 잘 아신다 하니까 공약 그 집에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언제부터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 올랐는지 알겠습니다. 알죠. 자, 지금 현재 3,300원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3,300원 올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박 후보님의 그 공약지 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창원시 국비 예산 내년 증가액 역대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본인 아시죠? 예. 예. 이 2020년도 이게 전부 다섯 개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박 후보자님 다 하신 거 맞으십니까? 그거는요. 네. 최대라고 한 것은 창원시가 그렇게 발표한 것이고 네. 제가 이번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 네. 또 개수조정 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 알겠습니다. 창원 사업을 예. 많이 챙겼죠. 그러면 2020년도 국보위를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구가 우리 도농복합 지역이라서 당연히 오는 그 연차 사업에 포함이 조금 있겠죠. 포함 좀 창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업도 예, 그렇죠. 포함이 됐겠죠. 그러면 그 사업 중에 박 후보님께서 노력을 해서 가져온 우리 어창구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건지. 대표적인 경우가 네. 지금 유니시티 안에 있는 육아종합보육센터 이것은 그게 사실 대표적인 정부 것이다. 예산에 없는 알겠습니다. 것을 그러면은 제가 또- 예결위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예. 포함을 시킨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데 39사 답변할 기회를 좀 충분히 주세요. 뭐 말로 하려면 자꾸 끊어버리고 네, 질문만 네. 하니까 죄송합니다. 답변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기회를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9사 이전으로 우리가 이익금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구도심 지역으로 소답동 북면, 중동, 그다음 대산, 이쪽에 동업이 여전히 낙후가 됐습니다. 제일 많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통합 논리 해가지고 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어창 지역을 서울 경기 지역처럼 뭐 신도시 개발이나 전주시처럼 뭐 창원 대도 호부 부활 뭐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은 상생이 가능한데 우리 박 후보자님은 시장 2번, 국회의원까지 밀어줬는데 우리 창원이 달라진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창원이 경남의 대한민국의 맹주였었는데 이제는 뭐 자체 재원이 바닥이 나고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 자립도 30대로 평범한 도시로 우리가 전락이 됐습니다. 창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소답동, 동업, 대산, 북면의 개발이 늦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문을 뭐 여기 갔다 자, 저기 이제 갔다 하니까 마지막이십니다. 제가 예, 무슨 마지막입니다. 답변을 예. 해야 될지 전혀 답변을 이해를 하기 해주십시오. 어려운데요. 예. 잉여금은 39사 잉여금 이 시장이 지금 전임 안 시장, 허 시장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다음에 창원시장 충분하게 답변 좀 들어보시죠. 네, 이제. 창원시장 2번, 국회의원 1분을 하실 동안에 우리 소답동, 동업, 북면, 대산 여기에 개발이 늦어진 이유만을 제일 아니 듣고 제가 싶습니다. 시장할 때 북면을 개발했잖아요. 제가 안 했으면 북면이 오늘 관계 무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창원 그 대산면에 일반 산단이 입주했겠습니까? 남포 IC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창고등학교 설립이 됩니까? 창원고등학교라면은 지금 창원고등학교 창원 북면고등학교가 설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조건 박한수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으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기훈 후보님한테 폄하시키는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선제 추진하고 창원 특례시 지정이 제 공약입니다. 네네. 우리 김 후보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창원 특례시의 법적 지위는 기초단체이지만 재정과 행정권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창원시와 일반시의 중간 성격을 강하지만 창원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 권한을 가지는 것이죠. 인구 100만이 넘는 통합시로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재정과 행정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박완수 후보가 공약을 대부분 못 지켰습니다. 네네. 김 후보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우리 박완수 의원님 저번에 여기서 공약한 거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김 그런 후보께서도 부분, 공약이 많던데 네네.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제가 약속을 하면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6차 그래서 산업이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의 생명은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한 이후에 상대방 후보자가 답변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기훈 후보에게 주도권 7분 드립니다. 네, 박완수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국비 예산을 갖다가 1조 2,54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당히 역대에 비해서 굉장히 큰 증가폭을 가져온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당 소속인 허성무 시장과 창원시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박한수 후보는 이번 선거 공약집에 보면 마치 본인이 모든 걸 갖다가 다 해온 것처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2020년 예산이 가장 많이 정액했다 하는 것은 창원시가 발표한 거예요. 물론 창원시장께서도 저한테 예산 심의 과정에 서너 차례 직접 왔었어요. 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확보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아니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지역 예산을 챙기고 앞에서 몇 개 사업을 육아종합보육센터부터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업을 우리가 따온 거 아닙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박근혜, 홍준표, 안상수, 박한수로 이어지는 지난 정권 때 국비는 얼마나 가져오셨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어떻게 몇 년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국비를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지금 어떻게 제가 다 우리 의원님 그 국회 기간이 1년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권 때. 아니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제가 그때 6월 1일부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 말에 예산이 2017년도에 예산이 창원시 예산이 얼마나 정액이 되었나는 겁니다. 그걸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박 후보님께서 공부에 너무나 아전인수격으로 하신 거 아닌가 보고요. 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박원영 후보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자도 막 그냥 폭탄처럼 보내고 그랬습니다. 북면고등학교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와 경남교육청이 전격 합의해서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저도 우리 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에게 한 3번 정도 건의를 했었고요. 또 교육부총리인 유원회 장관께도 제가 협조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은 당연히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을 좀 주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국회의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면고등학교는 창원시가 교육청하고 합의한 것은 예산 지원만 합의한 겁니다. 원래 북면고등학교 설립이 교육청에서 지지부진했습니다. 왜? 교육청에서는 이걸 이전 재배치를 하려고 하고 신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설은 법적으로 할 수 없죠. 신설을 근데 신설됐잖아요, 지금. 총량제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그 신설을 만들어낸 게 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만약 이전 재배치 교육청 소관대로 그대로 뒀다고 하면은 지금도 지지부진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부를 장관부터 밑에 사무관까지 전부 설득하고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이야기해서 왜 북면에 고등학교가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서 교육부가 재정투용자 심사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용자 심사에서는 한번 또 경주에서는 저도 그때 갔었어요. 우리 그 후보님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 저도 밑에서 기다렸었고 같이 했었었는데 1차 때 통과되지 않았고 2차 때도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없다고 한 걸 제가 만들어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의원님이 야당을 갖다가 탄압하고 야당 의원을 죽이기로 한다는데 야당 의원이 주장한다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야당 의원이 주장한다고 안 해주는 거 여당 의원만 그러니까 해주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인 모순이죠. 교육부를 도교육청이 설득을 못하고 이전 재배치로 가는 것을 교육부를 제가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우리 이해찬 당대표와 유원하 장관한테 직접 제가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틀에서 공조가 돼서 된 거지. 그렇죠. 어떻게 우리 정치인들과 박 후보님께서 자기가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했지 100% 다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단체도 노력하고 시도 노력하고 도도 노력하고 교육청도 노력하고 다 했죠. 제가 그 방향과 그걸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익근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욱권 후보님은 민생 정치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그 민생에 대해서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이라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민생 자체를 저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남북 통일도 좋고 외교도 좋고 여러 많은 분야도 있겠지만은 다 모든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민생,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제일 우선을 두는 그런 후보자다. 그런 정당이 민생 정당이다. 저는 그런 각오로 의정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그 민생이 최고다. 고등학교 쪽 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다른 모든 일들이 좋아진다. 문화니 예술이니 그런 것도 그 이후에 생각을 할 일이다. 그래서 꼭 민생 한 가지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우선 과제로 제가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또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지금 싸움 정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양당에 막 극단적으로 이념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래서 그 싸움에 정당이 양당이니까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당, 3당의 의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은 조정이 가능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완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 강익근 후보는 저보고 공약이 많다고 하는데 강익근 후보 공약을 보면 완전히 국정계획서입니다. 근데 남 보고 공약이 많다고 비난할 입장이 아니죠. 그리고 김기훈 후보께 제가 묻겠습니다. 김기훈 후보는 제가 이미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에 이었더라고요. 소개도시재생사업 이미 국비사업으로 제가 확정을 국회의원으로서 노력해서 확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니시티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확정이 돼 있는 사업인데 이걸 공약으로 이었고 계시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약을 제시했는데 대산면은 개발제한구역이 없어요. 없는데 대산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엮고 있는 것은 지역 사정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 도대체 기본소득 어떻게 지급, 어떤 내용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재난 기본소득입니까? 일반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난 기본소득을 넘어서 일반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재원으로 할 겁니까? 재원 부분은요. 재원 전도는 각종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1,076조에 달하는 입니다. 이것을 수익금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활용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후보께서 재원을 국유재산 가지고 하겠다, 또 출자 수익 가지고 하겠다 하셨는데 국유재산 1,076조는요. 국민들 사용에 이용되는 겁니다. 도청도 국유재산이고요. 주차장, 공영주차장, 공원, 소상공인들이 임대하고 있는 거 국유재산 다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도청 안 하고 공원 팔 겁니까? 그리고 그걸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지금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소득을 가구당 50만 원 지급하면 연간 120조 소요됩니다. 그리고 1인당 30만 원 주면은 연간 180조 소요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문재인 대통령 첫해가 400조였는데 1인당 30만 원 지급하면 180조 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예산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1조도 안 되는 출자 가지고 배당금 가지고 이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겠다. 그건 말이 되는 겁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박 후보자님. 그리고 최초에 저한테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은 답을 지금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 후보께서 국가 부채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700조로 알고 있습니다. 1,700조가 넘고 공공기관 부채가 503조가 넘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있는 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현재는 한 군데인가 지금 알고 핀란드가 있습니다. 1년 만에 핀란드. 취소했어요.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기본소득
저는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정책보다도 이 결국은 국가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낸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 세금 나중에 빚으로 국가 부채로 바뀌게 되면 이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소득도 저는 생각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재난 기본소득 정도는 최소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탈원전처럼 한번 결정하면 못 바꿉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일반 정말 국민적인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다 줄고 제 이야기를 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기본소득으로 도입한 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고 이걸 어떻게 국가 1년 예산의 절반을 기본소득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적 일자리 감소와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보호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익근 후보에게 청년실업과, 제가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무료 배달 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됩니다. 소상공인 무료 배달 앱은 지금 다른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이 아까 구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만약에 박 후보님께서 공약으로 아까 말씀을 안 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 했던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무료 배달 앱은 틀림없이 있어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허리를 어깨를 좀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 무료 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네. 강 후보께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네. 뭐 공약으로 제시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요 소상공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최저임금을 그 차등화를 한번 두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인데 한 번 실패했던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다시 제기를 할 수 있는 차별 없이 제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제가 그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또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소상공인 그 보호법을 사실은 국회에서 제정을 소상공인 해야 되지 보호법 않느냐. 있잖아요. 아니 그걸 더 많이 소상공인들 입장에 들어가서 제재법을 빨리 완화를 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아주 기운차게 막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네. 소상공인 입자가 네. 지금 1,000만 원 대출 받기 위해서 밤새서 이렇게 소상공인 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아마 저런 돈 대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뭐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김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관리 그런 이야기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할 아니 제 주도권 자리입니다. 제가 조용히 하세요. 네. 저는 이 정부가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 세우고 소상공인들 1,000만 원 이 대출 받기 위해서 밤을 새서 소상공인센터 앞에 줄 세우는 정말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소득처럼 이렇게 포퓰리즘적 정책은 계속 내놓고 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잘 살펴보셨습니까?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공통으로 주어진 의제에 후보자의 입장과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역 현안 주제는 창원대 의과대학 유치 방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전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기세가 꺾이려면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지금 학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창원시는 인구 100만의 비수도권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서 타 지역과의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문 의료기관 설치, 창원대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입장과 추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훈 후보 이분들입니다.
네,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창원에는 의과대학이 설 수도 있었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신설하고자 했을 때 지역민들도 반겼습니다. 그런데 박안수 후보께서 시장이던 시절 경상대학병원이 창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립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2009년 4월 13일 협약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 후보님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비수도권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료 인력 양성기관이 없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메르스 등 강한 전염성을 동반한 감염병이 5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과 사회복지를 자랑하던 선진국들도 이번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공공의료 체계를 부실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 만큼 위력적입니다. 경남은 그나마 진주 어른이 있었지만 홍준표 전 지사 때 강제 폐업됐고 이번에 다시 이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여건을 감안해 새로운 개념의 의과대학을 창원대학에 신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산업재해 전문으로 하는 의과대학입니다. 경남의 부족한 공공인력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도시 창원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전문으로 하는 의료 인력도 양성할 것입니다.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로 고용 창출을 비롯해 도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대한의학과 의료계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보건복지부 허가를 거쳐 교육부의 인가, 기재부 예산 지원을 거치면 신설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박완수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경상대학병원 설립은 제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김 후보에게 비난을 받네요. 김 후보께서는 역시 참 민주당 후보답습니다.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 보니까 원래 창원대 의과대학 설립하고 경상대 병원 유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과대학을 신설하게 오히려 되면 우리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대학병원 유치입니다. 대학 설립하고 의과대학하고 의과대학 병원이 있음으로 인해 대학병원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 인력 수요가 필요하니까 오히려 의과대학 그 수요가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되는 당위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답변할 기회가 아닙니다. 의과대학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역에 뭐 여러 각계각층에서 많이 건의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작년 10월에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뭘 이야기했냐면은 정부가 국립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또 정책위 의장이 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국립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해서 공공의료학과를 설립하고 거기에 의료 인력을 전국으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창원의과대학 설립이 아주 영원합니다. 저는 우선 민주당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이거 시도를 막아야 됩니다. 지금 조금 남아있는 그 의사 정원을 여기서 가가버리면은 창원대는 영원히 정말 의과대학 설립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부터 일단 막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역에서 정치인, 뭐 자치단체, 상공제 모두 대학하고 노력을 해서 의료계 설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의료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대를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창원시 창원대학이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의과대학을 유치를 해야 된다. 같이 힘을 보태야죠. 네. 이어서 강익근 후보 말씀하십시오. 예,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중구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전무한 우리 창원의 의과대학 설립이 추진상 필수 사항입니다. 두 후보님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로 창원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스스로 감염병 산업재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원대의 의과대학 설립이 시급합니다. 정원 50명 정도의 규모의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지역 출신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해서 등록금 등 학비 전액을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일정 기간
경남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의 단서 조항으로 아마 추진을 저는 하겠습니다. 창원시와 창원대 그리고 경남도의회, 창원상공회의소 등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의대 설립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문제는 관련 기관의 입장과 의대 설립 절차입니다.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정원 늘리는 데 반대를 완벽하게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의창 주민 여러분, 두 분 후보의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이 불가능에 가까운 창원대 의대 허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저 민생당 강익건 후보입니다. 이번에 창원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저의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준비된 정치인을 우리 의창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 강익건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지역 현안 주제는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교통 및 소상공인 생계 대책입니다. 스타필드 창원점 입점을 두고 창원시가 공론화위원회를 열 만큼 찬반 논쟁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현재 입점이 결정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동시에 유니시트 아파트 일대가 교통지역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또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교통 문제 해결책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완수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그 스타필드 그동안에 물론 논란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 일단 입점하는 거를 결론은 났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이제 교통 영향 평가 부분인데요. 이번에 1차 심사에서 진출입 램프, 주차 동선, 그리고 각종 교통 안내 시설 때문에 이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신설개척에서 아마 보완을 해가지고 재심의를 요청을 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교통 문제는 사업자만으로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와 사업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교통 동선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에 시티7 이렇게 지을 때도 그게 교통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교통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치단체와 사업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남아있는 문제가 이제 설립이 되고 나면 상생협약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생협약은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우리 창원 통합시 안에 전통시장이 70개가 넘습니다. 이 상생협약을 70개 넘는 시장들과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제가 볼 때 해결하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원시가 참여하고 또 사업자가 참여하고 또 우리 전통시장 대표,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그 상생위원회를 좀 구성할 걸 저는 제안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상생협약에 관련된 문제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거 중재 역할을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지역 정치인으로서 우리 소상공인들 권익 보호 또 매출 보호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개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강익건 후보. 네. 스타필드 창원점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교통대란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 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우리 스타필드 입점으로 지역 및 나아가서 우리 창원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기대가 크기도 합니다만 반대하는 지역민의 의견도 존중하고 상생 방안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현지 법인화를 통한 영업이익의 지역 외 유출 차단과 상생협약을 통해서 지역 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점의 자율적인 규제와 우리 지역에서 있는 생산품을 판매 의무화하는 그 협약식을 하고 위반 시에는 그 일정액을 납부토록 하는 우리 소상공인 보호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역 인재를 100% 또 채용을 해야 되겠죠. 교통평가자에 근거해서 주변 교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교통 영향평가는 심의를 통과 못했습니다.
재심 판결이 결정이 났죠. 스타필드 창원점은 창원 시민 전체를 고객으로 하는 대행 쇼핑몰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유니시티 뒤에 창원 서부경찰서 뒷길과 팔룡터널 입구로 창원대로의 지하도로를 만들어서 창원 팔룡터널의 통행료까지 인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팔룡터널에서 마산 야구장까지 이 도로를 신호 없는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교통체제를 이 스타필드를 통해서 교통체증 해결을 하고 개점의 신속한 개점보다는 지역 자영업자들과 상생해박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면 반드시 팔룡터널도 연계해서 통행료 인하까지 하겠습니다. 네.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교통과 소상공인 생계 대책 말씀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김기훈 후보입니다. 네, 창원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교통영향평가 사전 검토 보완서를 부결했습니다. 신세계에 제출했는데요. 지난 3월 4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내부 동선을 좀 더 단순화하고 교통 안내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세계 측이 어떻게 대처할지 모두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입점 여부에 대해서는 창원시 공론위원회가 이미 지난해 10월 2일 입점 쪽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강제성은 없지만 입점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역 상권 등과의 상생 방안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우선 해결돼야 합니다. 여기는 아까 박은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생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결성하는 게 좋겠죠. 지역 인재 채용 약속 등을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배당해야 합니다. 교통 영향 평가에 근거해 우려되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입점 후 교통 체증이 유발될 경우 교통 유발금을 분담하겠다는 약속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창원에는 백화점, 대형마트가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때문에 입점 후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땅값만 올리고 또 먹튀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들이 우선 해결돼야만 스타필드 입점을 둘러싼 논란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 당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익균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의창 주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마비되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에 줄 쓴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끝없는 경제 추락의 위험에 내동댕이 치는 극단적 양당 싸움 정치를 타파하고자 제가 나섰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닌 알아서 일 잘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민이 원하는 목적지만 가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행동만 하겠습니다. 저 강의권을 국회로 보내주시면은 일하는 국회, 특혜 없는 국회, 기업이 주민들 우리 감염병과 재난에 강한 나라, 기업하기 좋은 의창, 소상공인이 잘 사는 나라, 살만한 의창을 만들겠습니다. 저 강의권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김기훈 후보 지지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의창 유권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대신했고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창과 창원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은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모든 후보님들이 같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악의 20대 국회를 반복할 것이냐, 새롭게 바꾸고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선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지사, 허성무 시장과 함께 국가의 위기를 안정적으로 탈출하고 대한민국과 창원의 발전을 위해 기호 1번 김기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4월 15일은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완수 후보 지지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정부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뭐가 변했습니까?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북한 핵이 폐기되었습니까? 외교가 튼튼해졌습니까? 국방이 튼튼해졌습니까? 사회 갈등이 줄어들었습니까? 저는 주권자인 국민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 국정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두려운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정을 바르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총선의 의미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갈 때는 투표를 통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이번 15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국민이 주권자임을 보여주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견제할 수 있는 세력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박완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토론회 초청회 후보자인 기호 7번 민중당 정혜경 후보, 기호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한상구 후보의 방송 예언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